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20세기 철학사에서 가장 방대하고 또 야심찬 기획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에른스트 카시러의 상징 형식의 철학입니다. 이 거대한 지적 탐험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무엇이 진정으로 실제하는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울로 무게를 재고 자로 길이를 잴 수 있는 저 바깥의 단단한 물질 세계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이 생생한 감정과 경험의 세계가 진짜일까요? 사실 철학의 역사를 보면요, 이 실제라는 개념을 두고 두 개의 거대한 관점이 정말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과학적 관점, 이건 뭐랄까 측정할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쪽이에요. 갈릴레오 이후의 과학은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부정확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는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수학이라는 아주 차가운 언어로 기술할 수 있는 것, 객관적인 것만이 진짜 실제라고 주장했죠. 반면에 오른쪽의 내면적 관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버클리 같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깐만, 바깥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어떻게 확신해? 하지만 지금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실제의 단단한 기반은 물리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이 직접적인 경험, 이 확실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한쪽, 그러니까 과학은 객관성을 잡으려고 인간의 생생한 경험 세계를 전부 지워버리는 것 같고, 다른 한쪽, 철학은 주관적인 확실성을 지키려다 자기 내면에 갇혀버릴 위험에 처한 거죠. 이 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보였어요. 과연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철학의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칸트죠. 그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과학편을 들거나 철학편을 드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그 알미 이루어지는 경기장 자체의 규칙을, 그 지도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칸트의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바로 이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뒤집었죠. 마찬가지로 이전까지 철학은 우리 정신이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따라 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있고 우리 정신이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칸트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니야. 대상이 우리 정신의 구조를 따라 도는 거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안경을 벗고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 안경의 형태와 색깔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의 질문이 바뀐 거예요. 저 세상의 진짜 모습은 뭘까?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세상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걸까?로요. 질문의 축이 바깥 세상에서 우리 정신으로 옮겨온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정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수동적인 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은 경험의 재료들을 가져다가 세계라는 집을 짓는 능동적인 건축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완성된 집의 모습이 저 바깥의 어떤 원본과 똑같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겠죠. 그보다는 우리 정신이라는 건축가가 어떤 설계도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집을 짓는지, 즉 건축의 기능과 법칙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칸트 덕분에 철학의 초점은 무엇을 아느냐에서 어떻게 아느냐로 극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칸트가 이렇게 철학의 물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은 지 한 3개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른스트 카시러라는 철학자가 등장해서 칸트의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확장시키죠. 만약 칸트가 수학과 과학이라는 아주 튼튼한 건축물의 기초 공사에 집중했다면 카시러는 그 무대를 신화, 언어, 예술, 역사, 즉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도시 전체로 넓히려고 했습니다. 카시러는 이 작업을 거대한 지성 세계 일주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대륙을 탐사하듯 인간 정신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모든 방식들, 신화라는 대륙, 언어라는 대륙, 예술과 과학이라는 대륙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그 지도를 그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는 이제 우리가 신처럼 세상을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정문은 닫혔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지성의 세계 전체를 한 바퀴 삥 돌면서 그 구조와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카시러는 인간 정신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 다양한 양식들을 바로 상징 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징 형식이라는 개념이 카시러 철학의 심장이에요. 이건 이미 저기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칸트의 안경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화라는 렌즈, 언어라는 렌즈, 예술이라는 렌즈, 과학이라는 렌즈. 우리는 각기 다른 렌즈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인간은 벌거벗은 실제를 직접 대면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이 상징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세계를 구성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괴테의 이 말은 카실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말 멋지게 요약해 줍니다. 보통 이론이라고 하면 뭔가 실험실의 과학자들이나 하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 우리의 정신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 정보들을 나름의 질서와 의미를 가진 하나의 세계로 끊임없이 빚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이론화 작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화 작업, 즉 인간 정신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카시러는 이 과정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크게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짓고 그 위에 2층을 또 그 위에 3층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표현, 재현, 의미화라는 3가지 기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총 3부에 걸쳐서 이 각각의 세계를 하나씩 깊이 탐험해 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인식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 1층, 바로 표현의 세계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카실러가 그린 거대한 지도의 첫 번째 대륙, 표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겠습니다. 이 세계는요, 우리가 사물에 이건 책상이야, 저건 의자야 하고 이름을 붙이거나 F는 MA 같은 과학 법칙을 이해하기 훨씬 이전에 존재하는 우리 인식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세계에서 실제는 분석되거나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과 감각이 뒤섞인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직접 느껴질 뿐이에요. 갓난아기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기에게는 아직 나와 엄마, 세상 같은 명확한 구분이 없잖아요. 그저 따뜻함, 배고픔, 차가움, 밝음, 시끄러움 같은 감각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을 뿐이죠. 이 단계에서는 주체와 객관, 즉 나와 세계가 아직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철학자 헤르더의 이 표현이 바로 이 세계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들이 사실은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촘촘한 직물처럼 서로 뒤엉켜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무심결에 차가운 파란색이라거나 날카로운 소리 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표현의 세계에서는 이게 비유가 아니라 그냥 현실인 겁니다. 소리와 색깔, 느낌과 형태가 원래부터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세계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선 공간과 시간의 개념부터가 달라요. 우리에게 공간은 그냥 텅 비어있는 균질한 통과 같지만 이 세계에서 공간은 신성하거나 불길한 힘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같은 방향들도 저마다 고유한 의미와 힘을 가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살아있는 얼굴처럼 느껴집니다. 관상학적 성격이라는 말이 그 뜻인데요. 지각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경은 슬픈 표정을 짓고 하늘은 기쁜 표정을 짓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표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와 세계 사이의 경계가 아주 유동적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슬퍼서 비가 오는 건지, 비가 와서 내가 슬픈 건지 그 구분이 모호한 그런 상태인 거죠. 이 지점이 바로 카실러 철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과학의 세계, 즉 객관적이고 균질한 세계를 건설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왼쪽에 있는 이 원초적이고 마법적인 표현의 세계를 먼저 경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의 세계는 과학적 세계에 비해 덜 진짜이거나 미성숙한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진정한 첫 번째 형식이라는 것. 이게 카실러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자,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뒤섞인 이 원초적인 통일성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심오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감정으로 가득 찬 세계 위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것과 저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안정된 대상들의 세계를 세울 수 있게 된 걸까요? 이 혼돈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넘어 안정된 사물들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열쇠. 카실러는 그것이 바로 언어라고 말합니다. 언어라는 새로운 상징 형식이 어떻게 이 표현의 세계라는 토대 위에 완전히 새로운 층, 즉 재현의 세계를 건설하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험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에른스트 카실러의 위대한 저서 상징 형식의 철학, 그 마지막 책인 인식의 현상학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신화적 사유의 세계에 대해 깊이 알아봤었죠? 자,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식의 두 번째 위대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과연 인간의 정신이 이 혼란스러운 경험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건축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 주변의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정말이지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인 순수한 감각적 경험이라는 원재료에서 출발해서요, 정신이 아주 결정적인 도구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목격하고, 또 그 도구가 어떻게 사물, 공간, 시간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들을 쌓아 올리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법칙은 과연 무엇인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단계로 제대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먼저 확실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탐구했던 순수한 표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층입니다. 철학자 헤르더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듯이 이 원초적인 세계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딱딱 분리된 사물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감각이 하나로 뒤섞여서 융합된 세계에 가깝습니다. 뭐랄까, 이곳에서는 소리가 색깔을 가질 수도 있고 감정에서 어떤 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감각이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 바로 여기가 우리 정신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이 두 세계가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원초적이고 표현적인 세계는 순수하고 모든 게 하나로 융합된 질의 세계예요. 반면에 오른쪽,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객관적인 세계는 어떻죠? 아주 구조화되어 있고 각각의 사물과 그것들이 가진 뚜렷이 구분되는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이 융합된 감정의 세계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표상의 세계로 그 엄청난 도약을 이뤄내는 걸까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감각의 강물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바위 같은 객관적인 현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걸까요? 카실러는 이 과정을 표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전환인데요. 정신이 단순히 경험을 느끼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표상, 즉 대표해서 나타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각에 이름을 붙이고 기호로 딱 고정시키는 거죠.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각을 붙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느끼기만 하던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표상하는 상태로의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을 구축하는 만능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능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세계는 그저 의미 없는 감각들이 혼돈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표상 개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현실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기둥, 바로 사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건 헬렌 켈러의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손에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을 때 그 감각이 WATER이라는 기호와 딱 연결되는 그 순간, 혼돈스럽기만 하던 감정의 세계가 물이라는 뚜렷한 사물로 딱 조직화된 겁니다. 이름이 주어지자마자 그저 흘러가던 감각이 비로소 의미 있는 실체로 굳어진 거죠.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 세계가 처음부터 사물들로 딱딱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배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신이 이 감각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사물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안정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사물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어딘가에 놓을 장소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거대한 틀, 즉 공간의 구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공간은 이 모든 객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고 또 서로 관계를 맺는 일종의 보편적인 무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자들이 이 공간의 본질을 두고 엄청나게 논쟁을 벌여왔어요.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자들은 공간이란 우리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순수한 관념이라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버클리 같은 경험주의자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공간을 배우는 거라고 주장했죠. 바로 여기서 카시러가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공간은 우리가 저기 밖에 있는 걸 발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정신이 사물과 그 관계들을 정리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상징체계, 일종의 청사진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정신의 발달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마법적인 힘이 깃들어 있고 신성한 방향이 따로 있는 그런 신화적인 공간 개념에서 객관적인 현실의 중립적이고 균질적인 공간 개념으로 생각이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기는 신성한 곳이야 라는 감정적인 공간에서 저기는 3m 떨어진 곳이야 라는 측정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질적이고 감정적인 세계에서 양적이고 기하학적인 세계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공간이 외부 세계를 담는 틀이라면 시간은 우리 내부 세계를 담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훨씬 더 깊고 어려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시간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흐름이니까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시간의 역설을 정말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시간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누군가 시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걸 설명하려는 순간 모순에 빠지고 말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것,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과거는 이미 사라져서 없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럼 현재는? 현재는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라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 즉 과거와 미래, 그리고 잡히지 않는 중심, 즉 현재로 이루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측정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카시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그 해답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해답은 바로 우리 정신 안에 있다는 거죠. 시간은 우리 의식 자체의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 기억 속에 남긴 흔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의 통일성은 바로 우리의 정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자아감과 시간감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통해서 연속적인 존재로 이어지고요. 시간 자체는 바로 그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흐름으로 묶이게 됩니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 즉 사물, 공간,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하나로 딱 묶이는 걸까요? 카시러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의식의 근본 법칙입니다. 카시러는 이 원리를 상징적 함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날것의 감각을 먼저 느끼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특정한 의미나 중요성을 뱃속에 품은 채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빨간색을 보고 나서 저건 위험 신호야 라고 나중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을 보는 그 순간에 이미 어떤 경고의 느낌을 함께 지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비추기만 하는 거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식은 모든 감각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사물, 공간, 시간이라는 이 구조화된 현실을 창조해내는 아주 능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직관의 세계는요,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정신의 위대한 성취이고 삶을 향한 기나긴 여정의 두 번째 위대한 단계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현실이라는 건축물을 짓고 있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지막 탐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바로 직관의 세계를 넘어서는 순수한 개념과 과학적 지식의 세계로의 도약이죠. 만약 우리의 정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과연 어떤 현실을 창조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지식의 건축술이 어떻게 그 정점에 도달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른스트 카시러의 상징 형식의 철학, 그 대장정의 마지막 3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신화와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파악하고 질서를 부여해왔는지 살펴봤었죠. 이제 그 여정의 가장 높은 봉우리, 바로 과학이라는 가장 정교하고도 강력한 상징 형식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이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지식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뇌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 같은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정말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리고 카시러의 이 거대한 철학체계 전체가 바로 이 오래된 질문, 즉 우리의 삶은 과연 실제 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사람들은 지식을 외부 세계를 그냥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거울 같아서 현실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복사해내기만 하면 그게 바로 진리다 라고 믿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회의주의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나무가 정말 저기에 있는 나무 그 자체일까? 아니면 그냥 우리 눈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일까? 이 질문에 거울이론은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지식에 대한 생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임마누엘 칸트가 생각의 방향을 180도 뒤집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라는 건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틀이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지식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설계도가 된 셈입니다. 카시러는 바로 이 칸트의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그는 과학적 지식만 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모든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1, 2부에서 다뤘던 신화, 언어, 그리고 지금 다룰 과학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발휘한다고 주장해요. 과학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신화적인 상상력,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그 탄탄한 토대 위에서 때로는 그것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 구축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카시러가 안내하는 과학 철학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사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 개념,
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기호가 가진 두 개의 얼굴을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순수한 관계의 세계인 수학을 지나 물리학이 어떻게 세계를 구축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간의 정신활동이 어떻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까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개념, 새로운 도구. 과학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던 개념이라는 생각의 도구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정말 오랫동안 개념은 추상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자,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삼각형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다 제각각이죠. 이 모든 개별적인 특징들을 마치 지우개로 쓱쓱 지워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딱 하나 공통된 본질이 남는다는 거예요.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을 가진 도형. 이라는 속성이요. 이게 바로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담는 상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삼각형을 담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조지 버클리가 정말 날카롭게 지적했죠. 자, 그럼 머릿속으로 직각도 아니고 예각도 아니고 둔각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하죠. 그런 애매모호한 이미지는 현실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공통점 찾기 방식은 힘, 에너지, 함수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과학과 수학의 핵심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는 완전히 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시러는 혁명적인 대안, 기능적 개념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여기서 일어나요. 이제 개념은 사물들의 공통점을 담아넣는 상자가 아니라 일련의 구성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규칙 또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완성된 제품을 창고에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무한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라인의 설계도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명확한 예시가 있는 수학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y는 x의 제곱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함수, 일종의 규칙을 가진 기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 y는 x제곱이라는 규칙은요, 단순히 이 표에 있는 몇 개의 숫자쌍을 요약해 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규칙은 이 표에 없는 무한한 수의 짝, 예를 들어 x에 5를 넣으면 y는 25, x에 100을 넣으면 y는 1000이라는 결과를 끊임없이 생성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에요. 이 짧은 규칙 하나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는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카시러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개념은 더 이상 완성된 사물들을 모아놓은 창고가 아니라 그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성유칙, 즉 청사진이라는 거죠. 개념은 더 이상 과거의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뽑아내는 그런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법칙 아래에서 무한한 미래의 사례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세계의 질서를 파악해야 하는 과학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새롭고 강력한 생각의 도구였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의 도구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 도구를 표현하는 언어, 즉 기호 역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를 몇 개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기호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신화나 언어도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 형식이죠. 하지만 과학은 그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아름답다, 슬프다 같은 일상 언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과학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엄밀한 법칙을 담아내기엔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이었던 거죠. 과학은 세상의 사물에 그냥 이름표를 붙이는 걸 넘어서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를 파악하고 싶었고, 이걸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호가 필요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즉 어떤 사물에 딱 붙어있는 이름표와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 7이나 변수 x는 어떤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7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6 다음에 오고 8 앞에 온다는 그 위치와 순서 때문이에요. 즉, 과학적 기호는 개별 사물을 가리키는 사물 기호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 안에서의 관계와 질서를 표현하는 순수한 순서 기호인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별적인 현상에서 보편적인 법칙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도약이었죠. 이러한 순수한 관계의 언어가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곳,
거기가 바로 수학의 세계입니다. 수학은 말 그대로 과학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마스터 청사진과도 같아요. 데카르트 시대부터 과학자들은 하나의 위대한 꿈을 꿨습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자연 현상들 이면에 마치 숫자들이 1, 2, 3 하고 순서대로 배열되듯이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질서와 법칙이 존재할 거라는 꿈이었죠. 이 거대한 지식의 사슬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언어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수학이죠. 그렇다면 수학이 다루는 대상, 예를 들어 숫자 5나 삼각형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우리가 숲이나 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연물이 아니에요. 순수한 생각의 창조물입니다. 숫자 5가 5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4 다음에 오고 6 앞에 온다는 관계, 그리고 2 더하기 3과 같다는 관계 때문이지 5라는 사물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에요. 만약 이런 관계들이 없다면 5라는 기호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낙서에 불과하죠. 즉, 수학적 대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는 하나의 매듭점과 같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 기호를 발명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에 단순히 이름표를 붙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전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문제들, 예를 들면 행성의 움직임, 떨어지는 사과의 속도 변화, 곡선의 넓이 계산 같은 것들을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도구를 창조해낸 겁니다. 이 기호 덕분에 인류는 변화 그 자체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건 곧바로 근대과학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호는 단순히 지식을 기록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엔진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완벽한 설계도인 수학이 현실 세계라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특히 물리학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상적인 기호가 어떻게 실제 세계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보시죠. 하인리히 헤르츠 같은 사상가들이 등장하면서 현대 물리학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물리학은 더 이상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대신 수학이라는 언어로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인 상징 세계를 건축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잘 지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이 모델로부터 예측한 결과가 실제 실험과 관찰 데이터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가, 바로 그것뿐입니다. 물리학은 이제 세계의 초상화가가 아니라 세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는 건축가가 된 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타임라인이 그 놀라운 여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과학은 점차 대상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 자리를 순수한 수학적 관계로 채워왔어요. 예를 들어 신화 속의 바위는 정령이 깃든 신비로운 존재였죠. 초기 과학의 바위는 단단하다, 무겁다, 회색이다 같은 감각적 속성으로 정의됐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바위는 질량을 가진 수많은 입자들의 집합이 되었고, 마침내 현대 물리학에 이르면 바위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와 장, 필드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추상적인 수학 공식으로 기술됩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던 그 바위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사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물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법칙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포착되는 하나의 지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는 작은 알갱이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전자의 진짜 정체는 질량, 전하, 스핀이라는 측정 가능한 값들이 물리 법칙의 시스템 안에서 항상 예외 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바로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수학이라는 상징체계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순수한 관계적 존재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이 외부 세계를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구성하고 건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어려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세계가 그냥 우리만의 상상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구성된 지식은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는 걸까요? 만약 과학이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창조물이라면 그거 그냥 예술작품처럼 주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뉴턴의 물리학이 절대 진리인 줄 알았지만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수정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믿는 과학이론도 언젠가는 폐기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과학적 진리가 단지 한 시대의 유행일 뿐이라는 아주 위험한 회의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칼스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객관성은 저 바깥 세상과 내 지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객관성은 우리가 만든 상징 시스템 그 자체의 내적 완결성과 일관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지어진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이 튼튼하고 안정적인 이유는 설계도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모든 부재가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바깥의 어떤 풍경을 똑같이 닮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과학 이론의 객관성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이른바 신의 시점을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카시러가 말하는 객관성이란 서로 다른 모든 관점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아래에서 통합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이 위대한 이유는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주관적인 경험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다른 관점에서 측정되는 값들을 로렌츠 변환이라는 단 하나의 보편 법칙으로 완벽하게 통합해서 설명해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칸슐러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장대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신화에서 언어로 그리고 과학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화의 모든 역사는 결국 인간 정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징이라는 거울을 만들고 그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보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세계를 이해하는 주체인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카시라와 함께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과학이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이라면 과연 진리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진리라는 것은 저 멀리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보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징이라는 도구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다듬어가는, 그래서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건축물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